Now we will start our 이제 last session.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Please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he moderator of this 이번 session, 세션의 자장을 Professor 맡으신 John 전봉근 Professor of the 국립외교원 Korean National 교수님을 Diplomatic 환영 Academy. 부탁드립니다. Professor John, 교수님 now the 진행 floor is yours.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판스 시그니처 컨퍼런스의 제3세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회를 맡은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반도 문제, 한반도의 외교 안보 통일 대북 정책 문제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북한 문제에 대한 상황, 정세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책 등을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오늘 세션의 구성을 보니 크게 세 개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중간국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은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래서 통상을 해야만 살 수 있는 통상국가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세션을 중심으로 첫 번째 세션은 강대국 정치 속에서 한국 위상은 어떻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통상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해 나갈 것인가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진정한 속성 중에 하나는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다양한 군사적 대치 상태 그리고 오늘날에는 북한 핵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제 마지막 문제 어쩌면은 한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사실 내일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립외교원에서도 다른 여러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이맘때쯤 되면은 내년 한 해 한반도 정세가 어떨 것인가라는 정세 전망을 하곤 합니다. 사실은 저도 며칠 전에 2023년의 한반도 정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써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오늘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정도로 한반도의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고 사실 거의 예측 불가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는 촉각을 세우고 그리고 전문들과 같이 정부와 전문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현재 외교안보 그리고 북한 분야에서 거의 최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저희들이 바로 본론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영희 지금 화면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영희 평화외교부의 평화기획단장님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영희 평화기획단장님은 외교비서관실, 대통령실의 외교비서관실에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북미관계를 오랫동안 팔로우를 하시고요. 그리고 러시아 뉴욕 근무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님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김건 본부장님은 북한 핵 문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입니다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듯이 현재 북한의 오늘 오전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국의 대응 조치 등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우리 정부의 고위 간부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영희 평화기획단장님께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님을 소개합니다. 홍양호 차관님은 통일부의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경수로 지원단 정책조정부장을 등등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차관의 임무를 마지막으로 통일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한반도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보면은 개성공단 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연구를 하시는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등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 문제에 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다음 천영우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천영우 이사장님은 현재 한반도 미래포럼 사단법인을 창설을 하시고 이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외교부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외교부의 정책실장, 외교정책실장, 제2차관, 그리고 주영대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외교안보 수석직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중에서도 핵 문제, 군축 비확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유호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유호열 교수님은 통일연구원에서도 오래 재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는 행정대학 원장님도 하시고요. 그리고 학계활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북한연구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직책으로는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역임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학계에서의 대북 정책에 대한 동향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차례로 오늘 네 분의 참석자를 모셔서 모두 발언 오프닝 리마크스를 한 7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히 한국의 우리 오늘의 주요 주제인 한국 정부의 Audacious Initiative와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주 간단히만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한 구상 그리고 하나는 3D 정책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우리 박진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디터할 것인지, 디터런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디스웨이전 어떻게 제재 압박을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 남북 관계 등을 위한 디플로머시,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한 세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이 운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말씀들이 구체적인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전영희 단장님 어떻게 연결이 되어 계시나요? 예, 전영희 단장님 부탁합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입니다. 우선 오늘 국립외교원에서 행사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참석하신 수석님과 차관님 그리고 교수님들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좋은 의견도 많이 나누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이 북한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정 교수님 간단하게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정세 평가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각종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도 이런 도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고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황입니다.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또 우리를 대상으로 한 전술 핵무기 개발 등 핵 위협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라는 국제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9월 8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시켰는데 이러한 법제화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핵무력 정책 법령은 선제적 핵 공격 가능성을 명시하는 등 핵 사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또 자의적으로 핵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미사일 개발 속도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북한은 6발의 ICBM을 포함하여 올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김정은의 주관하에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하여 속초 동북방 57km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입니다.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한 것이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를 이런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기간 중에는 잠시 중단되었던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도발이 재개된 상황에서 향후 도발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담대한 구상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의 상응 조치를 망라한 과감하고 균형적인 내용이고 포괄적인 합의 도출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당사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이후에
협상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북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역행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전 구상과는 좀 차별화되는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이 초기에 담대한 구상과 소위 말하는 3D 전략을 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보면 3D 전략도 담대한 구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협상 복귀가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가당되고 있는 구상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디터런스, 그 다음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디스웨이전,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 다이얼로그 해서 소위 말하는 3D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은 협상 과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감한 초기 조치에 좀 선제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 그리고 군사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과감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핵화 이행은 결국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행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와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두 단계로 최소화하여 좀 신속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또 주요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양희 평화외교기획단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오데이셔스 이니셔티브 그리고 3D 정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전체 다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날과 같은 남북 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고 우리 이러한 담대한 구상은 좀 더 적극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 남북관계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조치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2단계로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래 우리의 대북 정책에서 많은 경제에 대한 포션이 많았다면은 경제 플러스 정치, 군사의 포괄적인 대북 접근이다, 이런 말씀도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홍양호 차관님을 모셔서 북한의 대남 동향 그리고 남북관계 현주소 그리고 우리의 대북 정책 등등에 대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통일부 차관을 일했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 현황 그리고 주요한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되었다 하는 것이 현황이고 주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남북 대화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남북 간 기복이 있었지만 최근 현재는 모든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당국 간의 회담도 없고 또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 정부에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2019년에 북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전면 거부함에 따라서 이런 인도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그런 남북 관계라고 특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남북 간의 판문점이나 군 당국 간의 통신 체계도 막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통신이 재개되었습니다만 그 통신조차도 지금은 필요할 때는 북한이 그 통신 연락을 받고 그렇지 자기가 받기가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할 때는 우리가 연락해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뭐 남북 간의 강대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강의 국면이 최고조로 올라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된 본질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는 구조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고도화되고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레짐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또 국제사회에서 모든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막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나름대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단절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와 같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북한이 여러 가지로 체제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 들어가는 자유의 바람, 특히 이제 한류 풍조, 또 뭐 CD, USB 뭐 등등 이런 거로 통해서 북한의 의외로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나 북한 사회가 사상적으로 많이 이완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한 2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교양 보장법을 통해서 체제를 우선 막아야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유의 어떤 뭐 물결을 유통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내지 15년까지 형벌을 취하는 이런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전염병이 확산되면 북한이 예부와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의 이완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을 막는 바람에 사회문화 교류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구조적 외에 북한은 상당히 전략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김일성 시대 때나 김정일 시대 때는 큰 전략이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는 뭐 대남 공산화 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 대화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남북 관계로 왔고 김정일 시대 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체제를 생존하면서 상당히 실리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남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는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대화나 남북과의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일찍이 젊을 때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김정은이가 권력을 받으면서 김정은이가 내세웠던 것은 어떻게든 자기 체제를
남쪽으로부터 특히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야 자기 체제를 보존할 수 있다는 방향하에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사실은 뭐 경제 건설이 앞세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핵무력을 건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잘 아시는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핵무기를 갖는 핵 보유국이 되는 그런 전략을 썼고, 이러한 전략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핵무기를 가지고 대남 대미 접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리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엔으로부터의 경제 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어느 정도 잘 나갔습니다만은 2019년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때 완전히 결렬되면서 완전히 사실은 뭐 실패를 본 거죠. 그 실패의 이면에는 김정은이가 참 열차를 타고 6, 70시간을 베트남까지 가서 했는데, 북한은 잘 아신 대로 1인 수령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더 이상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력 경생 전략으로 바뀌었고, 그 자력 경생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더욱더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또 다중화하고 소량하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북핵 전술 핵무기까지를 실전 배치하는 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차 노동당 대회 때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전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전략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경제는 자기들도 회복하기 힘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정비 보강하겠다. 있는 것을 좀 더 정비하고 보강해서 자력 경쟁적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체제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인 수령 영도 체계이기 때문에 1인 수령에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이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1인 체제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사국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군인들이 충성심이 강해서 때로는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위기전술, 벼랑끝 전술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큰 전략과 전술,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급격히 좋아지거나 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내세워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이러한 노력은 민주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담대한 구상을 국내적으로 알리면서 북한에 자꾸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양호 차관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 단계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나마 사회 문화 교류라든지 인도 지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단절된 상태로서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했는데, 아마 이러한 그 강대강의 대치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관적인 일단은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그 2019년 2월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소위 말하는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북한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의 그 수령 체제의 성격상 그리고 군사 국가의 성격상 지금은 아주 경직된 대남 정책 그리고 한국의 그런 대응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예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
그리고 그에 따른 3D 정책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영우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이런 그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난 봄에 내놓은 그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에 제가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안 본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다시 되풀이하는 것보다 오늘의 주제인 이 담대한 구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정부가 외교적 해결 내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외교가 작동할 그런 공간을 계속 늘려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립외교원이나 정부에서는 주로 칭찬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은 많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이야기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 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하더라도 너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구상을 제시할 때 그 내용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그걸 제시하는 어떤 국제적인 맥락, 컨텍스트, 한반도 상황적인 그 컨텍스트, 그리고 시기가 적절한지 이런 구상이 플라이 할 것인지 뭐 플라이 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추락할 것인지 또 누가 발표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대북 협상력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이런 걸 좀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발표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발표의 주체가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나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선에서 나서서 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가려고 하면 당연히 북한이 제재 완화뿐 아니라 아마 대규모 경제 원조 이런 거 없이는 그 비핵화가 합의되더라도 진전이 되게 어려울 거고 합의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 이런 데서 내놓은 내용이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건 뭐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진도와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것은 비핵화 최종 상태가 합의된 후에 종착역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로드맵 협상하는 과정에서 내놓을 하나의 그 협상 카드 이거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협상 재개를 위한 미끼로 사용하기에는 이게 과연 적절하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대규모 그 경제적 패키지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경제 지원을 비핵화 수단으로 삼겠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북한이 굉장히 좋아할 줄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천신만고 끝에 이게 자기들 말로 소위 신성한 체제를 지켜줄 보금으로 핵을 만들었는데 고작 이걸 돈으로 사겠다는 거냐. 남조선이 돈 많다고 이걸 가지고 그냥 완전히 우리의 이 보금을 갖다가 고작 몇 푼 돈 따위로 이걸 흥정하려 하더느냐. 이런 태도를 이 사람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거는 미국의 적대 정책, 고립 압살 정책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적대정책 해소, 미국의 자기들이 말하는 적대정책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하고 바꿀 일이지 이게 무슨 돈 몇 푼에 흥정할 거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제안이거든요. 이런 모욕적인 제안은 북한이 이걸 반드시 거부할 거다 하는 걸 계산하고 북한의 거부를 받아내기 위해서 제안한 거라면 그건 굉장히 저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뭔가 북한에다가 회담에 나오는 한 미끼로 사용했다 그러면 저는 별로 그렇게 별로 효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컨텍스트 그리고 시의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게임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떠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사용 가능한 핵무기죠.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의 수량을 확대하고 기술 고도화하고 당장은 전술핵 개발하는 거. 이게 사전 탐지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운반 수단. 이것까지 만드는 게 안보상으로도 필수적일 뿐 아니라 이게 협상 재개에 대비해서도 이게 북한의 레버리지를 가장 강화시켜주는 협상 자산이거든요. 우리한테 위협이 많이 될수록 그 사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북한한테는 그 협상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첨단 고체 연료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플랫폼을 배치할수록 실제 사용하는 데 유리하고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서도 효용이 높아지고 그만큼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기입니다. 북한에게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북한은 작년 8차 당대회에서 그 김정은이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과제, 5대 전략무기 개발 과제 그 실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북한이 전술핵 실험을 마치기 전에는 협상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술핵 실험하고 나오면 훨씬 더 북한한테 유리한데 그 전에 지금 나와가지고는 하노이에 갔을 때 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그때보다 훨씬 강화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확실히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와야 자기들 몸값이 높아지고 자기들 원하는 딜이 그게 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전술핵 실험하고 아마 ICBM 발사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강화 사이클이 쭉 계속되겠죠. 그 사이클이 거의 끝날 무렵이 돼야 이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이게 옳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리 담대하고 좋은 구상이라도 북한이 거부할 게 확실하고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라면 조금 이거 대통령을 내세우는 거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여정이 며칠 앉아서 그저 찰 제안을 자꾸 대통령이 내세우면 이게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이 해도 물론 신뢰성이 좀 그 데미지를 받지만은 장관이 했을 때 거부당하는 것과 대통령이 한 제안이 거부당하는 것 이거는 좀 저는 임팩트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북 협상력에 미칠 영향도 우리가 지금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건 좋습니다. 북한이 대화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건 나올 수 있게 조건 안 따지고 나오게 하는 건 좋은데 북한은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대화하자 하고 지금 자꾸 추근거리고 구걸하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들이 깜짝 놀랄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북한을 스토킹해도 이게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킬 뿐이지 이게 저는 우리 협상력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기존 입장에서 양보하거나 후퇴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이거는 당연히 내 이제 포켓에 넣고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환상, 희망 저는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협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환상을 주는 게 그 협상 진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형식 면에서 북한은 지금 미국을 자기 카운터파트로 생각하잖아요. 북한의 지금 핵 문제 이거는 미국의 대북 적대적 정책 안전 보장하고 이건 거래할 사항인데 우리가 무슨 가진 카드는 물론 경제밖에 없죠. 그러나 이거를 한미 공동의 제안으로 하면 북한은 조금 그래도 뭐 관심을 가질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게 발표하는 거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그 뭐 아무리 솔직한 제안을 하더라도 나중에 미국이 협상에 나와서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나? 한미 간에 이게 같은 입장이 아니고 다를 수가 있다 생각하면 그럼 북한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게 나중에 이게 한국은 이렇게 이런 좋은 제안을 했지만은 미국이 나중에 실제 미국하고 협상을 했는데 미국은 나와가지고 아 그거는 한국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뭐 그건 한국에다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을 것이냐? 대화 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어두는 게 맞죠. 그래서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대화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 마다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지금은 대화를 위해서 북한을 열심히 구애하고 그런 거는 별 저는 소용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북한이 어차피 전술핵 실험 가고 거기서 아마 ICBM 실험까지는 가야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레버리지를 가지고 협상에 한번 나와서 이게 값이 얼마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북한의 7차 핵실험 ICBM 발사 이후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 미국과 우방국들하고 긴밀하게 조율해 가지고 괜히 그냥 큰 소리만 칠 게 아니고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조용히 이게 북한의 어떤 그 손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카드를 지금 준비할 때다. 음포만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별로 소용없는 거 하게 되면 또 웃음거리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미국에다가 미국 내에 지금 북한 비핵화는 지금 거의 뭐 물 건너갔으니까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이걸 용인을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 전직 고위 관리 지낸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군축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핵 군축 회담을 하자 이런 소리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 이거 못 나오게 해야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확실하게 이걸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그걸 북한의 핵 무장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핵무장을 지금 용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위험한 이야기를 물론 정부 당국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전직 고위 당직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비핵화 의지를 약화시키는 이야기들이거든. 이건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우리 전 박사님이 주문하신 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전 세션에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제 본인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개 방향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북한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핵을 왜 포기하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좋은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상황을 좀 미래를 전망을 했는데 지금 천정호 수수님께서도 북한의 입장에서라면은 현재로서는 대화의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핵 역량, 미사일 역량을 더욱더 증강시키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아마 대화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지금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구상이 이제 3D를 포함하고 있고 3D는 또 세계에 너무나 아시다시피 디스웨이전과 디터런스가 있고 이제 디플로머시가 있는데요. 아마 디플로머시의 타이밍은 지금 다들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디스웨이전과 저 디터런스의 타이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정호 수석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의 정부도 많이 같이 걱정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 유호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뭐 학회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통일 문제, 북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시는 한반도의 정세, 북한의 정세 그리고 우리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다 보도를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북한이 또다시 이제 미사일을 세 발 이상 그것도 이제 우리 NLL 이남으로 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앞에 세 분이 발표하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다 좋은 말씀들 하신 말씀 다 하시고 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세 분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우리의 이제 담대한 구상, 그 내용과 배경과 또 문제점까지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통일 문제를 이제 전공하는 학자로서 또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는 정부의 직접적인 자문과 또 관여한 역할을 했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도 오늘 우리 회의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것의 영문 표현이 이제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 근데 그 약자로 하면 이제 GPS 좌표 설정 뭐 이렇게 문제를 잘 풀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담대한 구상을 뭐 대통령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전제라고 할까요? 화두라고 할까? 이렇게 제안이 되었을 때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뭔가? 왜 이것이 제시되고 왜 이것이 어떠한 대표적인 그런 화두로서 과거 역대 정부가 제시했던 대북 정책의 표제여라고 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이라든지 비핵 개방 3천이라든지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그렇게 돼야 될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좌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좌표를 찍어야 정확한 좌표가 되는 거죠. 너 거기 있어라고 또 너 거기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나 그런 어떤 추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지점이 정확하게 설정됐을 때 정확한 대책, 정책, 전략이 가능한데 북한에 대한 전략은 북한이 과연 어디에 지금 있는가? 북한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추구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그것이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라든지 또는 한반도 정세를 볼 때는 국제정세부터 시작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국제정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최근에는 뭐 인도태평양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동북아 지역 질서가 어떻고 한반도 정세가 어떻고 북한 정세가 어떻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남한 정세는 어떤가 이런 것을 놓고 객관적으로 여기에 북한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나오는데 저는 이 담대한 구상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뭐냐 왜 나오냐 뭐냐라는 얘기를 듣고 의아해하고
제가 바라던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동맹 강화하고 또 국제 사회에서 자유와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한 나토의 하나의 역의 참여자로서 국제 안보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그 실질적인 그런 그 방향 설정을 해가면서도 정작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 목표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제대로 보고한 것이냐, 남북관계 제대로 설정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북한 남북관계 통일을 쭉 추구해 오면서 연구해 오면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 3대 체제로 내려온 북한에서 핵무기를 꾸준히 개발해 온 그 배경에는 지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포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법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북한은 김정은 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100%라고 얘기하면 좀 지나치지만 99%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좌표를 얘기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아니다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놓고 좌표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과는 정확도에서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제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뭐 실질적이든 뭐 그것이 어떤 그 본격화든 단계별로 구분을 했다 하더라도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남북 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방향 설정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남북 관계나 대북 정책을 볼 때는 결코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과거에는 3차 방정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북한 정세. 그런데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는 꾸준히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보다는 불리한 국면으로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아주 극적으로 냉전 시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그 냉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고 북한이 어떤 이유건 내부적인 그 위기를 극복하고 탈냉전기에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그런 위기를 나름대로 통제 강화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이 핵 개발 전략이 완성도 높게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북한은 우리가 과거와 같은 구상, 과거와 같은 인식, 과거와 같은 접근으로 대할 때는 그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현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5년 단임 임기의 정부가 그것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캠페인할 때 했던 정책과 또 인수위 과정에서 뭘 하겠다는 정책의 구상이 실현이 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떤 그 정책 예산 이런 것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이제 추진해도 이것이 5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역대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왔던 과정을 놓고 보면 다 이해하는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북한 정부가 비핵화로 방향을 선회한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다른 국가의 사례라든지 또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의 상황을 볼 때에는 북한 체제의 변화 또는 북한 사람들의 북한 인민의 변화 없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 비핵화하면서 평화롭게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또 북한 인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무력에 의한 북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 이외에 전략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아까 우리 홍양호 전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바이기도 하고 현실인 부분이 북한의 청년 세대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식이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남북 관계를 통해서 또 대북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략 구상에서 현 정부가 포함하고 정책을 함께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북한 핵 문제와 함께 북한 체제의 변화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 전제, 근본 어떤 인식이 북한 체제가 현 체제를 유지하는 한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의 독재 정권 그리고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북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에는 비핵화라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실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또는 정책을 한번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정책을 현실적으로 바꾸고 실천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저는 진정한 정부고 또 어떻게 보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이런 민주국가인데요. 그런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자 또 그런 어떤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호열 교수님께서는 현재 북한의 핵무장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한데 우리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를 시키는 방향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북한 변화의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좀 더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에게 한 30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축약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분들, 청중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가능하면 최대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에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거나 코멘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뭐 간단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은 지금도 바로 하시라도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 여기 참석하신 패널리스트들에게 간단한 좀 질문들을 한 개씩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 우선 중심으로 두 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양호 차관님께는 현재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 전략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에는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북 대화가 있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북미 대화, 북한의 핵 역량 증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영호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북한이 원하는 건 북미 대화이지 남북 대화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현재 북한 문제를 두고서 남북 관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과 그리고 결코 그것은 안 되니 북미 관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개의 입장이 약간 부딪히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의 중심성을 좀 회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한 3분, 4분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촉박하는데 요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남북관계 오랫동안 해온 경험으로 북한의 특성은 한 3가지로 우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힘을 중시합니다. 어디가 강력한가, 상대방이 약한가 이런 데 초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힘의 중심을 강하게 해서는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소위 말하는 내부 일심단결
내부의 단결력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이러한 국방력이나 이런 내부 일심단을 중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실리에 대한 계산이 빠릅니다. 의외로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하면 계산이 빠르고, 세 번째는 폐쇄 체제로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심, 경계심이 강합니다. 우리가 접촉하면 이 사람이 우리 북한 체제를 이태롭게 할 것이 아닌가. 한미 군사훈련이 우리는 방어적이라고 하지만 혹시 유사시에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 아닌가. 또 미국이 접근해 올 때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또 남쪽이 어떤 인센티브의 제시를 할 때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없는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위와 맞는 방식의 접근 방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동안 보면 북한이 이제 남북 대화나 뭐 대미 접근했던 큰 흐름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면, 첫 번째는 북한이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협을 느낄 때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서 도저히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때 외부로 나오고, 세 번째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자기를 지지했던 쪽의 외부의 정치 외교적 압력이 상당히 세거나, 아니면 네 번째로는 우회적으로 미국을 접근하기 위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거나, 다섯 번째는 마크의 접촉을 통해서 자기들이 나섰을 때 유리한 판이 되겠다 하는 예상될 때 보통 나오는데, 이러한 북한의 세 가지 속성과 북한이 남북 대화나 대미 접근할 때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은 당장 북한과 교류할 때가 아니다. 당장 북한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뭐 북한의 3대 특징에 맞추어서 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도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강하게 하는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한미일 연대를 해나간다든지, 또 여기 와 있는 EU 국가나 연대를 강화하는 일. 두 번째는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어도 중립화나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북한 지지력이 좀 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은 경제적 실리 계산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값을 올려놨으니까 정말로 담대한 구상에서 나오는 이런 경제적 실리 같은 것이 과거처럼 뭐 찔끔찔끔이 아니라 북한이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데, 조금 전에 다른 분들도 말씀했다시피 한국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미일 3자가 연대해서 내놓는 방식은 어떨까 동시에. 그래서 서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북한에 접근해야 북한이 우리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의심과 경계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부의 북한의 뭐 외교관이나 북한의 하부 인력들보다는 김정일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런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스스로 이건 괜찮겠다 하는 판단력을 주어야 나서지 하부 사람들한테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우리는 힘을 기울고 인센티브를 계속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북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와 우리가 한미 동맹 차원이든 한미 연대 차원이든 또 우리 스스로가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정말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해서 북한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뭐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강대강으로 가지만, 때가 왔을 때는 우리 정부는 강원 양면 전력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정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올라운드 플레이로 나가는 그런 방향을 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 대화는 우리가 갈구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필요할 때 우리의 대화에 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들어 나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북한을 조금 더
이렇게 이 코너로 모을 때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하도록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저 유호열 교수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세 개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통일,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안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가장 중시했던 것 같고요. 각별하게 통일을 추구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각별하게 평화를 아주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정부는 또 각별하게 안보에 강한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개를 다 버릴 수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20, 30대는 남북 관계를 두 개 민족, 두 개 국가로 생각하는 성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 것인지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굉장히 큰데 시간은 한 3, 4분밖에 못 드림을 좀 양해 바랍니다. 예, 30년 전에 제가 그 민족통일연구원 처음 창설되었을 때 91년에 연구원 들어갔을 때 여기 지금 저 외국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너희들 왜 통일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을 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외국분들은 너희들 왜 통일하고 싶느냐?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민들 중에 최근 그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한 그 연구 설문조사 보면 10명 중에 4명밖에 우리 통일 원한다 이런 그 설문조사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KBS에서 매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 한 60% 정도만이 통일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 참 관심 밖의 영역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부분이 정부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각성이라든지 문제의식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서로 남남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하면은 뭐 갈등도 비교적 좀 완화되고 문제가 좀 손실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우리의 어떤 그 역사적 과제이고 사명이고 또 해야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당위적인 또 편익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은 이러한 그 통일 부분에 대해서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부 기구와 또 민간 기구 또 각종 그 협회의 어떤 그 협의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 관계라든지 아까 이제 안보 그리고 평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리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뭐 조직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만은 남북 관계나 통일은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통일부지만은 통일과 관련한 민주평통이라든지 또 과거 정부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민관 그 위원회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민간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이 하나의 동력이 돼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왜 현재 한반도 상황이 위기 상황인가를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통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또 기울여야 될 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아쉬움을 이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천영호 수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0%가 지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라는 것과 특히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거나 전술핵을 도입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해구산은 찢어지는 해구산이다. 과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을 막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한국을, 서울을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평소에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면서도 또 안보 문제를 하시니까 과연 어떻게 이 미국의 해구산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는 너무 진보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자 핵무장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핵담론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제가 북한은 왜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느냐, 물론 홍장호 차관님이 충분히 설명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의지, 가장 큰 힘과 의지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다. 북한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운명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나라하고 잘 지내지 않고서는 우리 체제의 생존과 운명, 이게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대화해가지고 뭐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하고는, 한국하고는 왜 대화에 관심이 없느냐? 우리가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미국보다는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상당히 미국보다 미국 못지않은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이 있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그 사용할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뭐냐? 지금 북한의 제일 큰 위협이 이게 대한민국 K-팝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거기 묻어 들어오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 바이러스가 북한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옛날에 그냥 그저 지도 정도 할 걸 가지고 5년 이상 형을 살리고 하는 이런 형법으로 다스리고 하는 게 이게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니까 그렇거든요. 아까 유호열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북한 체제를 흔들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의 문화 바이러스인데 이걸 협박으로 북한이 막을 수 있으면 협박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남북 그 연락사무소도 파괴하고 강한 모습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냥 당장 그 금지하는 법도 만들고 북한이 우리 입법을 딕테이트 할 수 있을 때는 굳이 회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회담보다 겁주는 게 더 효과적인데 뭐 때문에 우리하고 회담하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의 엄포 한마디에 굴복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우리하고 아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협박만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북한에 무슨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의 청년들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유입시키고 외부 정보를 유입시킨다. 그러면 협박으로 안 통하면 결국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게 MB 정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천안함 이후에 우리가 대북 무슨 이 심리전 그리고 전단 살포 이런 걸 단속 안 하면서부터 북한이 계속 저한테도 수시로 팩스를 보내서 만났으면 이야기하자. 하도 스토킹을 해서 몇 번 만나긴 만났어요. 그런데 결국 잘 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협박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게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계속 만나대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다. 오직 한번 참고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이야기고, 우리 사회자께서 물어본 핵무장, 저는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우리의 안보 담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핵담론, 특히 핵담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억지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의 본질적인 문제는 억지가 실패할 개연성이거든요. 다른 모든 핵무장국은 다 억지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도 억지가 되고 중국도 억지가 되고 인도도 억지가 되는데, 북한은 체제의 그 본질, 성격상 이거 디터런스 페일리어, 억지 실패 순간이 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다른 모든 핵무장국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생존을 연장하거나 체제 붕괴 가능성을 0.1%라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뭐냐? 체제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핵을 사용하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되고, 핵을 사용 안 하면 바로 무너지고 바로 벼랑에서 떨어지고,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핵무장국 중에서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하든 미국 전술핵이든 미국의 확장 억지, 엑스텐드 디터런스든, 이거는 북한을 디터하는 데 소용이 있지, 디터런스 페일리어가 올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대북 안보 전략, 그리고 그건 뭐가 돼야 되느냐? 북한의 핵 사용을 거부하는 것, 디나이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디터하는데 실패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 핵을 맞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거. 나는 디터런스보다는 디나이얼에 우리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가야 된다. 그 핵이 우리가 아무리 독자 핵무장을 하든 뭐 하든 디터런스는 이미 우리가 차고 넘치고 모자라서, 디터런스가 모자라서 디터런스 페일리가 올 일은 없다. 다만 북한 내부 사정으로 아무리 디터런스가 이게 차고 넘쳐도 실패할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는 북한이 핵 사용을 선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재래식 첨단 정밀 자산, 북한이 핵 사용하기 전에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기지, 발사대 이런 거를 대부분 다 제거를 하고, 선제적으로 제거를 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은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서 대부분 다 그걸 인터셉트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서도 놓치는 것은 우리가 이 방호, 민방위, 우리가 지하 어떤 쉘터 이런 거를 보강해서 하고, 거기에 대피하는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 우리가 안보의 이태원 사건 같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핵을 반대하는 거고, 미국에, 그리고 아까 지금 전 박사님 말씀하신 미국이 LA나 뉴욕 이런 게 공격받을까 싶어서 북한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못할 거다 하는 이 우려는, 저는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거는 걱정하지 않는 게 뭐냐. 전 세계 한국만이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그런 리스크도 좀 미국이 고민을 하겠지만은, 핵무기 몇십 개 가진 북한의 핵을 공격받아가 겁이 나가지고 그 확장 억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국의 모든 나토 회원국과 전 세계 모든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신뢰성을 상실합니다. 미국의 동맹 체제는 다 파괴되고 다 해체가 되고, 미국은 동맹이 이제 동맹 체제가 다 파괴되는데, 북한같이 핵을 수십 개 가진 그런 집단이 핵 사용할 때 반드시 핵으로 응징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미국의 확장 억지의 그 크레디빌리티를 높이는 데 저는 절호의 기회인데, 저는 그런 기회를 미국이 놓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통 그 억제라고 할 때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Deterrence by denial, Deterrence by retaliation인데 북한은 deter 되기가 어려운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란 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Deterrence by denial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고 자기의 모든 동맹국에게 해구산을 제공하는데 만약에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미국의 동맹국들은 결국 핵무장할 것이다. 그게 과연 미국이 원하는 것인가? 미국의 NPT 체제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원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해구산도 굉장히 굳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딱 10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영희 기획단장님께, 평화외교 기획단장님께 말씀을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당초에 조그마한 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혹시 전반적으로 하신 말씀, 오늘 또 논의된 것에 대해서 뭐 좀 보완을 하거나 뭐 반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보완을 하거나 보충을 할 말씀이 있으면은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전에 여기 오늘 청중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나 의견이나 좋습니다. 뭐 생각을 할 시간을 드리고요. 없다면은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하시라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분이 있으니까 전영희 단장님께서 한 3, 4분 이상 한 4, 5분 정도 쓰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한 1분씩의 발언을 드리고 저희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단장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다른 차관님들이나 수석님, 뭐 교수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아침에 미어샤이머 교수까지 참석해가지고 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 이런 걸 잘 조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다들 뭐 걱정도 많으시고 의견도 많으신데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북한 문제가 30년 동안 사실 쉽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정책도 바뀌고 또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대화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합의도 있었지만 또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여튼 비핵화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한반도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는 거는 변동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앞에 제가 간단하게 이전 구상하고 좀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담대한 구상이 지금 당장 큰 북한과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정 교수님 얘기하셨겠지만 3D 정책, 소위 말하는 디터런스나 디스웨이전이나 다이얼로그 이런 게 이 담대한 구상의 어떤 초기 단계로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3D 나름대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워낙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많은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터런스 또 미국과의 확장 억제 문제라든지 어떤 국방 안보 차원의 문제 이런 대비에 조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제사회라든지 우방국이라든지 유엔과 또 어떻게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할 건지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북한이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대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우리 외교안보 부처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했고, 저도 뭐 조금 같이 관여를 했지만 제가 전체를 사실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인 상황이라든지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만든 게 이 담대한 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담대한 구상이 뭐 지금 3D 정책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라든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에는 아직 길이 많이 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뭐 미사일 도발이 좀 심한 상태고 또 핵실험도 지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지금 패널리스트가 뭐 얘기하신 것처럼 한반도가 나름대로는
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핵 무장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꺾을 수 있도록 비핵화 의지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동할지, 그리고 이 초기 조치로서 우리가 뭐 경제적 지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한반도 자원 식량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적인 지원 조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미북 관계 정상화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지원, 그리고 재래식 무기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리고 정치 분야, 군사적인 분야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북한과 아직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또 북한도 무슨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화나 협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나름대로 모든 걸 고려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이 뭐 김여정이 지금 뭐 거부를 했다고 해서 담대한 구상을 뭐 중간에 뭐 많이 수정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그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D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같이 이제 큰 도발을 했을 때는 우리도 디터런스를 보여준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의지를 보여줘서 북한이 원하는 셈법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의 선법을 좀 바꾸어서 전략적 환경을 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 안보, 우리 외교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많이 협의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 간의 뭐 공조라든지 협의라든지 또 뭐 이런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한미 간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충분히 지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뭐 만약에 북한하고 협상이라든지 대화가 시작된다면 뭐 미국을 배제하고 당연히 할 수는 없겠죠. 북한이 미국을 주로 상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관계를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뭐 아주 실무 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전반적인 전반적인 모습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협상과 대화로 나온다면 우리도 뭐 과감한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것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지금 패널리스트들께서 많이 얘기하신 내용도 반영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청중에 계시는 우리 이충면 우리 외교안보연구소 소장님께서 의견을 좀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세 분 패널리스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홍영호 차관님하고 유호열 교수님 또 천영우 대사님, 뭐 천영우 대사님 항상 대선배로서 인사이트풀한 그런 코멘트를 항상 오늘도 여전히 그런 코멘트를 주셔서 후배로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약간 관점이 다른 거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세 분께서 이제 앞으로 외교적 방법에 의한 협상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 협상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허들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반복되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국민들 사이에 공감이 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쉐어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한 그런 확신,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계속되는 좌절, 이 협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를 바꿔서 또 한국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색채를 그 다른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도 계속 협상이 계속되어 왔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Democratic and Republican 뭐 계속 그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데 계속 그 반복되는 좌절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렇게 예전처럼 바로 진입이 될 것이냐, 국내 여론 또 국제 여론이 이런 심리적인 허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협상에 돌입하고 또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그 추인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북한의 핵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단순하게 말하면 정부나 뭐 정부가 미국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상을 진행하면 그렇게 국민의 어떤 동의라든지 국제사회 공감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협상 자체가 가지는 필연성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주관적인 효과, 반복된 학습 효과,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아니리라는, 그리고 repeated frustration, 계속되는 좌절에 따른 그런 좌절감, 이 두 가지 주관적 요소 때문에 어떤 국내적인 공감대, 국제적인 공감대를, 그 협상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느낌이고요. 이건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국내적 공감대, 국제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지, 이게 좀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좀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뭐에 대한 답변도 좋고요. 아니면 뭐 추가적인 발언하실 거, 사실은 정말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이 세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뭐 송출도 있기 때문에 끝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25분까지 지금 한 3분 내로 최대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뭐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혹시 한 말씀 하시려면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그러면 우선 이충명 소장 질문 답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답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뭐 비핵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게 컨벤셔널 위즈덤이고, 그리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기술 능력이 진전될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그러면 언제 비핵화가, 기적 같은 비핵화가 가능하냐?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정권을 내놔야 될 때, 정권의 생존과 비핵화 간의 양자택일할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만 가지고는 저게 앞으로 뭐 5년, 10년은 그것만 가지고 밥을 굶으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30년, 40년, 50년 자기가 하는 거는 경제 발전 없이는 아마 핵만 가지고는 체제가 유지가 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핵을 내놓기 전에는 우선 경제 발전 기회를 박탈하고 거부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유호열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주는 또 우리 수단이 있으니까 그 수단을 총동원하고 핵을 안 내놓으면 정권을 내놔야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손익구조를, 핵무장의 손익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는 뭐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한마디만 더 핵무장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핵무장론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핵은 선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북한은 핵 선제 사용하는데 아무 도덕적,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문명국인 대한민국이 핵 가지고 있다고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문명 세계의 법도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이 있어도 선제 사용은, 미국 그 확장 억지라는 것도 선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대량 응징보복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사람이 수만 명 죽고 나서
어떻게 좋은 사후 약방문 만들 것이냐, 외양간을 어떻게 소 잃고 나서 근사하게 고칠 것이냐, 여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냐 이겁니다. 북한이 사용 못하게 하는 데가 지금 저 전략을 모든 우리의 저 노력을 집중해야 되지. 북한의 핵 맞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그 이후에 혼을 내주겠다. 이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용 못하게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럼 우리는 핵을 전혀 뭐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가도 핵을 만들지 말라는 거냐. 핵무기는 안 만들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안보 상황이 바뀌면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확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축 R&D를 해야 되고 농축 시설은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화적 목적의 농축 시설은 갖고 있어야지 지금 아무 능력도 없이 핵무장론을 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또 대통령이 나오면 반동맹 대통령이 나오면 동맹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의 인슈런스 팔러시로서 핵무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능력은 확보하고 있자. 그게 이제 제 평소의 주장입니다. 네, 그 정도만. 예,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준비해 오신 말씀도 많으실 거고 아마 우리 여기 청중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추구하는 3D, 3D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 비핵화 외교를 위한 대응,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대응 정책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유연하게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북한에게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정권은 그렇게 해서 너네들의 핵무장으로는 살아남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생존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그 의지의 싸움이 향후 또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위한 지혜를 좀 더 모아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3세션 2022년 아이판스 국제문제회의 제3세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John, and thank you everyone for 전 교수님 insights.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 아이판스 국제문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패널 디스커션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를 대신하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